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충격적인 암 유발 생선 5종의 블랙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잠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선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공개할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의 식탁에 올리고 계신 그 생선이 바로 블랙리스트 1위에 올라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블랙리스트 5종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1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식이라고 믿고 특별한 날이면 수백만 원을 들여서라도 구매하시는 그 생선이 사실은 독성 폭탄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염장 생선, 즉 소금에 절인 생선은 놀랍게도 4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상위 3위는 어떤 생선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 한 시청자분으로부터 가슴 아픈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68세이신데 최근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30년 동안 거의 매일 드셨던 생선회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시청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는 평생 건강을 위해 생선을 드셨어요. 고기보다 생선이 몸에 좋다고 하셨고 특히 신선한 생선회를 즐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늦었네요. 왜 아무도 저희에게 미리 경고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이런 생선들을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선 산업의 어두운 비밀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무게를 늘리기 위해 물과 각종 첨가물을 주입하는 수법, 오래된 생선을 신선하게 보이도록 염색하는 방법, 그리고 유해한 화학 보존제로 처리하는 과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시장에서 안전한 생선을 고르는 방법과 집에서 생선을 안전하게 조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당뇨병, 고혈압, 통풍, 관절 문제 등 각각의 건강 상태에 맞는 생선 섭취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최신 의학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비싼 약 없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계속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충격적인 암 유발 생선 블랙리스트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5위부터 시작해서 1위까지 하나씩 올라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순위마다 실제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함께 제시할 것이니 꼭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바로 튀긴 생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놀라셨나요? 튀긴 생선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많은 분들이 생선은 어떻게 조리해도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여성분이셨는데 이분은 20년 동안 거의 매일 튀긴 생선을 드셨습니다. 생선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드셨던 거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고 만성염증 반응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생선을 튀길 때 온도가 150도에서 30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생선의 단백질과 지방이 변형되면서 세 가지 매우 위험한 물질이 생성됩니다. 첫 번째는 아크릴아마이드입니다.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기관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인데 이것은 DNA를 직접 공격해서 암세포가 생기도록 만드는 무서운 물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벤조피렌입니다. 이것은 담배 연기에도 들어있는 물질로 매우 강력한 발암 물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튀긴 생선 한 조각을 드실 때마다 여러분은 담배 연기와 비슷한 독성 물질을 몸속에 집어넣고 계신 겁니다. 특히 50세 이상이 되면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독성 물질이 몸속에 더 오래 남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튀긴 생선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횟수를 대폭 줄이셔야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고 가능하면 찌거나 조림으로 조리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요즘은 에어프라이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것도 온도가 높기는 마찬가지이니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4위는 염장 생선입니다. 소금에 절인 생선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이 1위나 2위일 거라고 예상하셨을 텐데 놀랍게도 4위입니다. 그만큼 상위 3개가 더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염장 생선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오랫동안 먹어온 전통 음식입니다. 서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이었고 보관이 어려웠던 시절 생선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냉장고가 있고 신선한 생선을 언제든 구할 수 있는데 굳이 위험한 염장 생선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중국식 염장 생선을 확정적인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1군 발암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담배나 성명과 같은 등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염장 생선이 왜 이렇게 위험한가 하면 소금에 절이고 햇빛에 말리는 과정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특히 비암, 식도암, 위암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홍콩과 중국 남부 지역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염장 생선을 자주 먹은 사람들에게서 비암 발생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먹으면 더 위험한데 왜냐하면 성장기에는 세포 분열이 활발하기 때문에 발암 물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염장 생선에는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50세 이상이 되면 혈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횟수를 대폭 줄이십시오. 한 달에 한두 번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먹기 전에 물에 충분히 담가서 소금기를 최대한 빼내십시오. 셋째, 굽거나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삶아서 드십시오. 고온 조리는 발암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넷째, 채소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발암 물질의 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위입니다. 긴장하셔야 합니다. 3위는 숯불이나 직화로 구운 생선, 그리고 훈제 생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산 앞바다에 가셔서 숯불에 구운 고등어를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고소한 냄새와 바삭한 껍질이 정말 맛있죠.
저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맛의 정체를 알고 나면 다시는 먹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해산물 레스토랑에 가면 숯불에 생선을 구워주는 곳이 많습니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생선 껍질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서 그을린 자국이 생깁니다. 맛있어 보이죠? 하지만 그 고소한 냄새는 사실 발암 물질의 냄새입니다. 생선을 300도에서 400도의 높은 온도로 구우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이것은 담배 연기에도 들어있는 강력한 발암 물질입니다. 특히 생선 껍질이 검게 타는 부분에는 벤조피렌이 내부 살코기보다 무려 30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에서 구울 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도 함께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DNA를 직접 공격해서 정상 세포를 암세포로 변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생선을 자주 먹는 사람들에게서 대장암, 위암, 췌장암의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분들이 구운 생선과 함께 소주를 드신다는 점입니다. 술과 발암 물질이 만나면 그 위험성이 배가 됩니다. 이중 폭격이 되는 거죠. 알코올 자체도 발암 물질이지만 벤조피렌과 같은 물질의 독성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구운 생선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횟수를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이하로 줄이시고 드실 때는 반드시 검게 탄 부분을 모두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발암 물질의 독성을 어느 정도 중화할 수 있습니다. 레몬즙을 뿌리거나 상추, 깻잎 같은 채소에 싸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술과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자, 이제 2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심각합니다. 2위는 민물 생선회, 그리고 날것으로 먹는 생선입니다. 특히 민물 생선을 날것으로 드시는 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생선회를 전혀 먹지 않는데. 잠깐만요. 정말 그러신가요? 초밥은요? 연어 덮밥은요? 회, 무침은요? 이것들도 다 날생선입니다. 날생선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기생충입니다. 특히 민물 생선에는 간디스토마라는 무서운 기생충이 살고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우리 몸의 간과 담도에 들어가서 20년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서서히 조직을 파괴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생충이 몸속에 들어와도 모르고 지내다가 수십 년 후에 담도암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간디스토마를 일군 발암 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 중국, 베트남, 태국 등 민물 생선을 날것으로 먹는 습관이 있는 나라들에서 담도암 발생률이 유독 높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민물 생선회를 자주 먹는 지역의 담도암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10배에서 20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바다 생선은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바다 생선에도 아니사키스라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이것은 급성 복통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장벽에 구멍을 뚫기도 합니다. 구토, 설사는 기본이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생충에 감염되었을 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의 면역 체계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크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생충 감염의 초기 증상들이 나이 탓으로 치부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소화불량, 피로감, 식욕 부진,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생충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모든 생선을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십시오. 기생충은 60도에서 1분만 가열해도 죽습니다. 찌거나 삶거나 구워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면 안전합니다. 냉동도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가정용 냉동고의 온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익혀 먹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1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1위, 과연 무엇일까요? 긴장하셔야 합니다. 1위는 바로 상어 지느러미입니다. 샥스핀이라고도 하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상어 지느러미가 1위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급 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특별한 날에 수백만 원을 들여 드시는 그 음식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독성 폭탄입니다. 왜 상어 지느러미가 1위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영양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어 지느러미가 영양의 보고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서 영양학적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비싸고 귀한 음식으로 취급받을까요? 그것은 마케팅의 힘입니다. 희귀하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그래서 고급 음식으로 인식되는 것뿐입니다. 실제 영양가는 일반 생선이나 달걀보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상어는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포식자입니다. 바다의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살죠. 그런데 요즘 바다는 중금속과 각종 독성 화학물질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오염된 플랑크톤을 먹고 중간 크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고 큰 물고기가 중간 물고기를 먹고 상어가 큰 물고기를 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물 농축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먹이 사슬 단계가 올라갈수록 독성 물질이 기하급수적으로 축적되는 것입니다. 상어는 최정점 포식자이기 때문에 몸속에 수은, 비소,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상어 지느러미의 수은 함량이 일반 생선보다 몇십 배에서 몇백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메틸 수은이라는 형태의 수은이 많은데 이것은 신경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독성 물질입니다. 50세 이상이 되면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몸속에 들어오면 배출하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됩니다. 뇌, 신장, 간, 심장 같은 중요한 장기에 축적되면서 서서히 기능을 파괴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명절이나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마다 반복해서 드신다는 점입니다. 한 번 먹는 것도 위험한데 1년에 몇 번씩 먹으면 중금속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서서히 누적되는 중독입니다.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상어 지느러미는 건조식품이기 때문에 보관과 유통 과정에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과산화수소, 즉 옥시풀로 표백 처리를 합니다. 보기 좋게 하얗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런 화학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또한 보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히스타민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왜 상어 지느러미가 1위인지. 영양가는 낮으면서 독성은 가장 높고 거기에 화학 처리까지 되어 있는 최악의 식품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고급스러워 보여도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암 유발 생선 블랙리스트 5종입니다. 5위 튀긴 생선, 4위 염장 생선, 3위 숯불 구이와 훈제 생선, 2위 날생선, 그리고 1위 상어 지느러미. 이 5가지는 반드시 피하시거나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다른 생선 제품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방과 식탁에 있는 그것들 말입니다. 먼저 참치 통조림입니다. 참치 캔이라고도 하죠.
많은 분들이 간편하고 단백질도 많아서 자주 드십니다.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죠. 하지만 참치 통조림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참치는 큰 물고기이기 때문에 수은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황달랑어나 눈달랑어 같은 큰 참치는 수은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통조림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수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농축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통조림을 만들 때 염수에 담그기 때문에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캔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다음은 한국의 전통 건어물들입니다. 쥐포, 북어, 황태, 오징어채 이런 것들 말입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많이 사용하시죠. 하지만 이것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건어물 제품들이 아황산염으로 처리됩니다. 색깔을 밝게 유지하고 미생물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황산염은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고 두통과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불량 업체들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시체 방부 처리에 쓰는 물질입니다.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실제로 적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어물은 나트륨 함량이 극도로 높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소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50세 이상이 되면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건어물을 자주 드시면 고혈압과 뇌졸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다음은 양식 틸라피아입니다. 틸라피아는 가격이 저렴해서 많은 음식점에서 사용합니다. 생선가스, 생선 튀김으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틸라피아입니다. 하지만 양식 틸라피아는 매우 위험합니다. 양식장에서 틸라피아를 키울 때 엄청난 양의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물고기를 키우다 보니 병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빨리 키우기 위해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항생제와 호르몬이 고스란히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항생제가 듣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연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어는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오메가3가 풍부하다고 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식 연어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양식 연어의 사료에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어살이 예쁜 분홍색을 띠도록 하기 위해 합성 색소를 사용합니다. 자연산 연어는 크릴새우를 먹어서 분홍색을 띠지만 양식 연어는 사료에 색소를 넣어서 인위적으로 색을 만듭니다. 또한 양식장의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란 연어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습니다. 이런 연어를 먹으면 우리 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젓갈류입니다. 멸치젓, 새우젓, 오징어젓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한국 음식에 많이 사용되죠. 하지만 젓갈은 나트륨 함량이 모든 식품 중에서 최상위권입니다. 젓갈 한 숟가락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젓갈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고혈압, 뇌졸중, 심장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혹시 막막하고 답답하신가요?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하나 걱정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랫동안 이런 위험한 생선들을 드셨다면 몸에서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금속 중독의 증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은이나 비소,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몸에 쌓이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피로나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증상은 만성 피로입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는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입니다. 깜빡깜빡하고 무언가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손발 떨림입니다. 특히 섬세한 작업을 할 때 손이 떨립니다. 네 번째는 두통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두통이 자주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장애입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악몽을 꿉니다. 여섯 번째는 말초 신경 이상입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중금속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면서 생선을 자주 드셨던 분들은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생충 감염의 증상입니다. 민물 생선회나 날 생선을 자주 드셨던 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칸디스토마 같은 기생충은 20년에서 30년 동안 증상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생선을 먹은 후 오른쪽 윗배, 즉 간 부위가 묵직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화불량으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이것도 나이 탓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황달이 올 수 있습니다. 눈의 흰자위가 노래지고 피부도 누렇게 변합니다. 고열이 나고 극심한 복통이 찾아옵니다. 이쯤 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아니사키스 감염은 더 급성으로 나타납니다. 날 생선을 먹고 몇 시간 안에 극심한 복통, 구토, 설사가 시작됩니다. 응급실로 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면서 생선을 자주 드셨던 분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자, 지금까지 상당히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생선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생선은 사실 매우 훌륭한 식품입니다. 문제는 생선 자체가 아니라 어떤 생선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올바른 생선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생선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선을 제대로 먹는 지역의 사람들은 심장 질환이 적고 뇌 건강이 좋고 더 오래 삽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제가 수십 년간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만 잘 지키시면 생선의 장점은 모두 취하면서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선 산업의 어두운 비밀부터 파헤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이나 마트에서 생선을 살 때 속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속임수는 주입 수법입니다. 일부 업체들은 생선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물이나 각종 첨가물을 주입합니다. 주사기로 생선살에 액체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무게가 늘어나면 그만큼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주입된 생선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주사바늘 자국이 있고 만져보면 물컹물컹합니다. 정상적인 생선살은 탄력이 있어서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바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주입된 생선은 눌린 자국이 남습니다. 두 번째 속임수는 염색입니다. 오래된 생선을 신선해 보이도록 색소나 염료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참치나 연어 같은 붉은 살 생선에 많이 사용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색이 칙칙해지는데 이것을 밝고 선명한 색으로 만들어서 신선해 보이게 속이는 것입니다. 염색된 생선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흰 종이나 티슈에 생선살을 문질러 보십시오. 만약 색소가 묻어 나온다면 염색된 것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선명하거나
인위적인 색깔을 띈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속임수는 화학 보존제 처리입니다. 생선이 빨리 상하지 않도록 과산화수소나 아황산염 같은 화학물질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에 매우 해롭습니다. 과산화수소로 처리된 생선은 비정상적으로 하얗고 깨끗해 보입니다. 특히 오징어나 낙지가 너무 하얗다면 과산화수소 처리를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학약품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선은 바다 냄새, 비린내가 나지만 화학 처리된 것은 암모니아 같은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네 번째 속임수는 양식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양식 생선들이 항생제, 성장 호르몬, 합성 색소가 들어간 사료를 먹고 자랍니다. 이것을 피하려면 자연산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안전한 생선을 고르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에 가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 생선의 눈을 보십시오. 신선한 생선은 눈이 맑고 투명합니다. 눈동자가 검고 윤기가 납니다. 반대로 신선하지 않은 생선은 눈이 흐리고 뿌옇습니다. 눈동자가 회색빛을 띠거나 함몰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가미를 확인하십시오. 신선한 생선의 아가미는 선홍색입니다. 밝고 생생한 빨간색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생선은 아가미가 갈색이나 회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끈적끈적한 점액이 많이 생깁니다. 셋째, 생선살의 탄력을 체크하십시오.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신선한 생선은 탄력이 있어서 눌렀던 부분이 바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신선하지 않은 생선은 눌린 자국이 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넷째,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신선한 생선은 깨끗한 바다 냄새가 납니다. 약간의 비린내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고약한 냄새나 암모니아 냄새,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피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부패가 시작되었거나 화학 처리된 것입니다. 다섯째, 구매처를 잘 선택하십시오. 가능하면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십시오. 원산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위생 상태가 좋은 곳이 좋습니다. 너무 싼 가격에 판매하는 곳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저렴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 생선을 골랐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생선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는 심장 질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오메가3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리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절대로 튀기지 마십시오. 튀김옷에 밀가루와 빵가루를 사용하면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고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또한 튀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발암물질도 문제입니다. 달콤한 소스도 피하셔야 합니다. 조림을 하더라도 설탕을 많이 넣지 마십시오. 간장과 설탕을 넣고 조리는 한국식 조림은 당뇨병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대신 간장, 마늘, 생강, 파 같은 향신료로만 간을 하십시오. 통조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름에 담긴 참치 통조림이나 달콤한 소스에 졸인 통조림은 피하십시오. 물에 담긴 참치 통조림을 선택하시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십시오.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생선은 연어, 고등어, 청어, 가다랑어 같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이런 생선들은 오메가3가 풍부하고 단백질질도 우수합니다. 조리법은 찌기, 생선탕, 구이면 충분합니다. 구이를 하더라도 껍질이 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탄 부분은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늦춰주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보충됩니다. 생선찜에 양배추, 양파, 당근, 버섯을 함께 넣어 드시면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섭취량은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15만 200끼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단백질 과다 섭취로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오래되신 분들은 신장 기능도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선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셔서 아무 생선이나 드십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고혈압 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생선 제품들이 있습니다. 첫째, 염장 생선입니다. 소금에 절인 생선은 나트륨 폭탄입니다. 한 조각만 드셔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어물입니다. 쥐포, 북어, 황태 모두 소금 함량이 극도로 높습니다. 셋째, 훈제 생선입니다. 훈제 과정에서 소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트륨이 높습니다. 넷째, 젓갈입니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다섯째, 참치 통조림입니다. 염수에 담긴 통조림은 나트륨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 환자는 어떤 생선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신선한 생선을 선택하십시오. 염장이나 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선이 좋습니다. 연어, 고등어, 농어, 도미 같은 생선들이 좋습니다. 조리할 때는 소금을 최소한만 사용하십시오. 대신 마늘, 생강, 파, 양파, 레몬즙, 허브 같은 향신료로 맛을 내십시오. 이런 재료들은 나트륨이 거의 없으면서도 맛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찌기가 가장 좋은 조리법입니다. 생선찜을 만들 때 양념을 너무 짜지 않게 하고 채소를 듬뿍 넣으십시오. 생선탕도 좋은데 국물을 너무 짜게 만들지 마십시오. 국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섭취량은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15만 200끼기 적당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먹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십시오. 다음은 뼈와 관절이 약하신 분들,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50세 이상,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럴 때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선 중에서도 뼈째 먹을 수 있는 작은 생선이 최고입니다. 멸치, 청어, 정어리 같은 생선들은 뼈까지 먹을 수 있어서 칼슘 보충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선들은 비타민 D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둘이 함께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멸치는 국물을 내거나 볶아서 드실 수 있습니다. 멸치 육수는 칼슘이 우러나와서 국물까지 드시면 좋습니다. 정어리는 조림으로 만들면 뼈까지 부드러워져서 먹기 좋습니다. 압력솥에 오래 끓이면 뼈가 완전히 무르익어서 칼슘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큰 생선의 뼈도 버리지 마십시오. 생선뼈로 국물을 우려내면 칼슘이 풍부한 육수가 됩니다. 이 육수로 국이나 찌개를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섭취량은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는 반찬으로 매일 작은 접시 하나 정도, 큰 생선은 일주일에 2,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통풍은 요산이 관절에 쌓여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요산이 생기는데 생선 중에는 퓨린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통풍 환자가 피해야 할 생선들이 있습니다. 첫째, 청어입니다. 퓨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고등어입니다. 이것도 퓨린이 많습니다. 셋째, 참치, 특히 내장 부분입니다. 넷째, 멸치와 정어리도 퓨린이 높은 편입니다. 다섯째,
모든 생선의 내장과 알입니다. 그렇다면 통풍 환자는 생선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퓨린이 낮은 생선들이 있습니다. 연어, 농어, 배스 같은 생선들은 퓨린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런 생선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선을 삶거나 찔 때 나오는 국물에 퓨린이 녹아 나옵니다. 따라서 국물은 가능하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만 건져서 드시고 국물은 버리십시오. 섭취량은 일주일에 12회, 한 번에 10만 150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풍 발작이 있었던 분들은 증상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는 생선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건강 상태별 생선 섭취 가이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황금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황금 원칙, 작은 생선은 친구, 큰 생선은 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작은 생선일수록 안전하고 큰 생선일수록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생선은 수명이 짧습니다. 멸치, 정어리, 청어 같은 생선들은 몇 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이 축적될 시간이 없습니다. 반면 참치, 황새치, 상어 같은 큰 생선들은 수십 년을 삽니다. 그동안 먹이를 통해 독성 물질이 계속 축적됩니다. 또한 작은 생선은 먹이 사슬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플랑크톤이나 작은 갑각류를 먹고 삽니다. 하지만 큰 생선은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고 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물 농축 현상 때문에 큰 생선일수록 독성 물질 농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은 뼈째 먹을 수 있어서 칼슘 보충에도 좋습니다. 내장도 작아서 함께 먹어도 문제가 적습니다. 하지만 큰 생선의 내장에는 독성 물질이 집중되어 있어서 위험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멸치, 정어리, 청어, 갈치, 꽁치 같은 작고 수명이 짧은 생선을 선택하십시오. 참치, 황새치, 상어, 대구 같은 크고 수명이 긴 생선은 피하거나 최소화하십시오. 두 번째 황금 원칙, 생선에는 위험, 완전히 익힌 생선만 안전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날생선, 특히 민물 생선회에는 간디스토마라는 기생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바다 생선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니사키스 같은 기생충이 있어서 심한 복통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생선을 완전히 익히면 이런 기생충이 모두 죽습니다. 63도에서 1분만 가열해도 충분합니다. 찌거나 삶거나 구우면 됩니다.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겉은 익었어도 속이 날 것이면 안 됩니다. 초밥이나 회 무침도 날생선입니다. 아무리 신선해 보여도 위험합니다. 레몬즙이나 식초에 담갔다고 해서 기생충이 죽는 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완전히 익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황금 원칙, 튀기거나 굽기는 지옥, 찌거나 삶기는 천국입니다. 조리법에 따라 같은 생선도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선을 튀기면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아크릴아마이드, 헤테로사이클리가민, 벤조피렌 같은 무서운 물질들이 생성됩니다. 숯불에 구우면 더 위험합니다. 특히 껍질이 검게 타면 벤조피렌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반면 찌거나 삶으면 이런 물질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선의 영양소는 그대로 보존되면서 위험물질은 생기지 않는 가장 안전한 조리법입니다. 생선찜, 생선탕, 삶은 생선, 이런 방식으로 드십시오. 굽더라도 팬에 약한 불로 굽는 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숯불이나 직화는 피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껍질을 태우지 마십시오. 약간만 익혀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황금 원칙, 적당히 먹기입니다. 생선이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15만 20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오메가3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중금속 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생선을 먹거나 한 끼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고 중금속 노출 기회도 늘어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생선을 번갈아 먹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한 가지 생선만 계속 먹으면 특정 독성 물질에 집중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고등어, 다음 주는 갈치, 그 다음 주는 농어. 이런 식으로 바꿔가며 드시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황금 원칙. 생선과 채소와 비타민C를 함께. 이것이 완벽한 조합입니다. 생선만 먹지 마십시오.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채소의 식이섬유는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의 흡수를 줄여줍니다. 장에서 이런 유해물질을 붙잡아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상추, 깻잎, 시금치 같은 채소를 생선과 함께 드십시오. 비타민C는 발암물질을 중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즙을 생선에 뿌리거나 김치, 무채, 파프리카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생선찜을 만들 때 양배추, 양파, 당근, 버섯을 듬뿍 넣으십시오. 생선탕을 끓일 때 무, 미나리, 파, 두부를 넣으십시오. 구운 생선을 먹을 때는 상추나 깻잎에 싸서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생선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황금 원칙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작은 생선 선택하기, 완전히 익혀 먹기, 찌거나 삶기, 적당량 먹기, 채소와 함께 먹기.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긴 여정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들로 시작했죠. 암 유발 생선, 블랙리스트 5종, 튀긴 생선, 염장 생선, 숯불 구이, 날생선, 그리고 1인 상어 지느러미. 이 생선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생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주변의 흔한 생선 제품들, 참치, 통조림, 건어물, 양식 틸라피아, 노르웨이 연어, 젓갈까지 이런 것들이 가진 숨겨진 위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 중금속 중독과 기생충 감염의 증상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도 전해드렸죠. 생선 산업의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고 안전한 생선을 고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가이드도 제공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골다공증, 통풍,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생선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가지 황금 원칙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작은 생선 선택하기, 완전히 익혀 먹기, 찌거나 삶기, 적당량 먹기, 채소와 함께 먹기.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그냥 보고 넘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에 옮기실 건가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내용을 듣고 즉시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염장 생선과 훈제 생선을 끊으셨고 튀김 대신 찜으로 바꾸셨습니다. 생선에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건강검진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염증 수치가 크게 떨어졌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지금 70대이신데 60대처럼 건강하게 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집에 있는
염장 생선, 건어물, 통조림을 점검해 보십시오. 유통기한도 확인하시고 너무 오래된 것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장을 보실 때는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신선한 작은 생선을 고르십시오. 조리할 때도 오늘 배운 방법을 적용해 보십시오.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삶으십시오. 채소를 듬뿍 넣으십시오. 레몬즙도 뿌려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알려주십시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꼭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튜브 알고리즘에 도움을 줍니다.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3명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 중에 생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시면 그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도 꼭 켜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새로운 건강 정보를 올릴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블랙리스트 생선 중에 여러분이 자주 드시던 것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앞으로 생선을 먹는 습관을 어떻게 바꿀 계획이신지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궁금한 다른 건강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제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50세 이상이시거나 생선을 자주 드셨던 분들은 꼭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금속 검사, 간 기능 검사, 기생충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히 50세가 넘으면 한번 무너진 건강을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 올바른 생선을 선택하고 내일도 올바른 조리법으로 요리하고 모레도 채소와 함께 먹고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함께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의 식탁에 적용하면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5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신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정직하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행에 편승한 거짓 정보가 아니라 의학적 근거가 확실한 정보만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며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감사합니다.